아홉 킬레 구두로 남은 사내. 자, 사내가 왜 아홉 킬레 구두로 남았을까요? 여기는 서사갈래야, 서사갈래. 쉽게 말하면 소설입니다. 소설. 우리 제재 소개. 아홉 킬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요, 197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 그래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삶과 소시민의 자기 반성적 성찰을 그린 소설이야. 여기는 권시야, 권시. 권시는요, 이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 재건축 개발되는 아파트의 그 입주권을 잘못 샀다가 졸지 전과자가 돼가지고 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시의 모습과 소시민 이를 관찰하는 나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나가요. 권시를 뭐 하냐면 관찰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권시야. 권시고요. 나가요. 권시 돈 빌리러 오거든. 그래서 안 빌려줘요. 저거 돈 빌려줬다고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안 빌려주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저기, 우리 보증금 있지. 그걸로 빌려주면 되고, 또 권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야. 이 작품은 고도성장기인 1971년에 발생한 80성남 민권운동을 배경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하여 그와 같은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부조리를 정직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결국 실패해요. 패배해요. 그런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소설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의의를 집니다.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이 어떤 윤리적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 197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요. 소설가 윤원길이요. 또 이런 소설가입니다. 윤원길은 이런 왜곡된 삶의 현실과 부조리를 소설로 잘 형상하는 그런 작품이야. 독특한 리얼리즘 기법,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통해 시대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산업화와 시대의 부조리 드러내고요. 산업화와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통찰과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한 작가입니다. 핵심 정리는 맨 마지막에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소설 다 보고 와가지고요. 자, 서사갈래고, 서사갈래는 뭐 잡고 가야 된다고? 서사갈래는 인물 갈등 사건 보고 가야 돼. 서사갈래, 인물 보고. 이 갈등이 사건이지, 그지? 갈등 보고, 뭐 보고? 또 시점 잡고 가야 된다고. 시점 잡고 가야 됩니다. 인물 갈등 시점 잡고 가야 되는 게 서사갈래입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어요. 근래 구두로 남은 사나이가 우리의 주인공인 건시이고요. 건시이고, 나가 건시를, 교사인 나가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세빵살이를 하다가 이 사람도 세빵살이를 했어요. 무리를 하여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남의 고급 주택가의 집 한 채를 장만해요. 그리고 이제 문간방에 이제 대문 앞에 있는 방에 권씨가요, 우리 주인공 권씨가요,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곧 애 둘이고 곧 태어날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이사한 후 이순경이란 사람이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권씨가 전과자야. 권씨가 무슨 폭력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시대 상황 때문에 전과자가 된 거야. 찾아와 전과자인 권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아침 나는 대여섯 클레가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엄청 봐. 우리 보통 구두가 한두 켤레가 있지. 이렇게 대여섯 켤레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구두가 총 10켤레나 있어. 나가 아니고 근시는요. 10켤레나 있고요. 그 중에 대여섯 켤레 구두를 메고 오잖아. 실력이 보통이 넘는 거야. 보통이 넘는 실력으로 강을 내는 근시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근시는요. 구두를 신고 다녔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이 사람이 엘리트 지식인층이라는 거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추측할 수 있어요. 모습을 보게 되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이순경에게 건시가 다니던 건시는 출판사에 다녔어.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구두를 신으면 사무원 복장이 되겠지. 근데 이 복장을 하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누는 권씨를 봐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지, 그지? 모순적인 모습이고요. 권씨는요, 이런 막노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1970년대 대학 나왔으면 굉장한 고학력자야. 요즘은 다 대학까지만. 그때는 굉장한 고학력자입니다. 근시와 마주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근시는 자신의 가글을 틀어놓으면서 그가 가글을 술에 취해 가서 자신의 가글을 틀어놓는데 강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산 거야. 그런데 지상 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이거 철거민 입주권, 이거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자를 압박하면서 권씨를 포함한 주민들이 나는 분명히 내 돈 주고 샀는데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쫓겨날 처지가 되면서 전 재산을 잃어요. 모든 돈을 넣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샀는데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좀 약간 고학력자라고 억지로 감투가 쓰게 됐어요. 쓰게 된 권씨는요,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가, 어떤 모습을, 나 여기 참여 못해.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의 권씨야. 그러면서 이제 치려다가 한 무리의 전과자들에게 붙들려 일장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요. 권씨가 이제 술 먹고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권씨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이유야. 전락한 이유가 그 입주권 샀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전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전과자가 되고 그렇게 된 걸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아른체를 하던 그 청년이 그에게 기회말을 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낀 건 몽둥이가 아니었다. 지금 봐봐. 한 무리의 청년에게 붙들려 일잔 연설을 듣는데 여기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한 게 누구야? 이 한 무리의 청년들이야. 한 무리의 청년들이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그 예의 바른 청년이 그에게 기회말을 했다. 도망치려다가 잡힌 거야. 그가 가장 두렵게 느낀 건 몽둥이가 아니라 이게 이 몽둥이보다는요. 이 친절이었다. 청년은 그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려변 잡초 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고는 거기에서 일장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일장의 설교. 어떤 설교를 늘어놨을까요? 권씨의 이기적 행동과 소시민적 태도를
깨우치려는 설교겠지. 깨우치려는 설교 혼자 도망가시면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당신이 그래 지도부가 아닙니까? 하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서울의 유한계급 부유층들이야. 부유층과 대단지 않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됐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얘네들 말 듣고 내가 앞에 나가서 대말 그런 건 아니었던 거야.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판국에 어떤 판국에 데모가 지금 한창인 거야. 데모가 한창일 때 저렇게 이렇게 데모가 한창이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을까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권씨가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다. 바로 저기 저 부근이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청년들에게 끌려가지고 갔던 부분이 그 데모 한가운데 있던 부분이 어딘지 지금 권씨가 나에게 술에 취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과거 소설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고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으로 손을 가리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 우리 네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맹송맹송한 것을 알아차린 그는 주인 부부가요 자기 얘기 듣고요 사연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등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근시의 일가족이 오고롭게 몰려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비를 보자 새끼들은 아비 누구야? 권씨를 보자. 권씨의 두 아들이지. 두 아들이 입에서 대번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권씨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울 것 없다. 너희 아버지 아직 안 죽었다. 지금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야.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고요. 가장으로서 철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가장으로서 철통이래. 가장으로서 채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내 칭그름에 아들, 딸들 울음의 틈소리를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은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발음만 이제 똑바로 하고 밑에는 술이 채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지금 뭐 보여주니? 데모하던 그 현장이 어딘가를 갖다가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저기 저점이었지요. 방 안에서 훨씬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목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 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시방스로 싸우느라고 그런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그렇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데모하는 모습을 보라고. 그때 각의 그 청년이 소리쳤다는 거야. 빛 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죠. 체류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체류탄을 던지면 니네 체류탄이 뭔지 아니? 그거 터뜨리면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막 맺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있어.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흐트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체류탄이야. 그럼 체류탄을 경찰이 던지면 이쪽에서는 돌을 던지는 거야.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기고만장입디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난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자,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 대마는 주민이 그를 말리는 경찰들과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하진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권씨가 이제 이 청년들이 날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대. 근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가닥 바뀌어져 버립니다. 3년차 한 대가 오는데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대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이런 거 우리 와그르르 이런 부사 사용하고 있지, 그지? 나자빠져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디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디다. 누가? 데모하던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야.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 경찰하고 심각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권씨가 시위에 그 청년들이 위협해서 시위에 참여한 게 아니고 시위에 참여한 계기가 됩니다. 참여한 계기가 되고 이 3년차는 뭐가 되겠니? 그러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자기가 그전에는 오월렛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른 자신만의 오월렛이 있었는데,
여기서 있잖아.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동질감을 느끼면서 시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어저거저 요것도 부사어지, 그지? 이 부사어들, 동그라미 친 이 부사어들, 음성상징어들. 부사어는, 음성상징어는 부사어야. 사건 현장을 갖다가, 사건, 현장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생생함,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벌렁이라든지 와그르르 어저거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참여하는 거야.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됐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어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하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옵디다. 인간의 본성, 절실한 생존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걸 느낀 거지. 절실한 생존 문제라는 걸 느끼면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동요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치를 하긴 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디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권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우월하라고 우월의식을 느꼈다 했지, 그지? 근데 완전 사람들이 정말 생존 문제 갖고 투쟁하는 걸 보고 권씨가 군중들하고 동질감을 느낀 거야. 권씨가 군중과 동질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거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막 경찰들하고 투쟁해서 싸우는 거지. 자, 군중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고요. 군중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에서 사매를 갖다가 아그작 먹는 모습에서 본능, 생존을 위한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시에 가담하는 거지. 시에 가담합니다.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데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벌써 물어놓고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더군요. 그러면서 전과자가 된 거야.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잖아, 그지? 사진 속에서 난 버스 꼭대기에도 올라가 있고 석유 깡통을 들고 있고 강목을 휘둘러 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에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왜 기억이 없어? 투쟁에 몰입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데모 주동자로 위험인물로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자신도 기억 못하는 새 시의 주동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자, 전개 부분이고 나는 권 씨에게 강주 대단지 사건 주동자로 감옥을 가게 된 사연을 듣습니다. 위기 이제 중략 부분 보면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틀어놓은 후 권 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요. 해산날이 가까웠어요.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신애를 걱정하는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 큰 소리를 칩니다. 권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항합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었던 거야. 배 속에 애가. 그 후 근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제왕절개를 해야 돼. 그래서 수술비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초등학교로 찾아온 거야. 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나도 넉넉지가 않아. 나도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이사 왔기 때문에 나도 넉넉지 않거든. 빌려주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근식 와가지고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했으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절박한 거야.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이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믿겨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자,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크다. 요거 속담 여기서 해당하는 속담 뭐니?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지. 그렇다. 끼니 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 근신의 아이들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 걷고 미그적거리면서 저녁 얻어먹고 그럴 때도 많았거든. 그래서 정말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그런 형편이야.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회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양 피할 바에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이게 이제 권씨 부탁을 거절한 이유야. 받을 것 같지가 않거든. 권씨 부탁을 거절한 이유. 전혀 돈 받을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계산적이고 굉장히 냉정해요. 냉정한 나의 태도지, 그지?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고 원장한테 한번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내가 이거 이 사람들 못 갚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근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그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지, 그지? 나는 돈 못 빌려주겠으니까 무책임한 말. 그거 의사 보고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의사한테 넘겨버리는 거지, 그지? 자, 여기에 나는 지금 내적 갈등을 하지. 나는 내적 갈등해요. 이 나의 내적 갈등은 뭐야? 빌려줄지 말지. 돈을 빌려줄지 말지. 요게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뭐야? 나와 권씨에 하고 나의 갈등이지. 그치?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부탁 거절로 해결해버리지. 부탁을 거절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뭐, 원산부인과 가가지고 내가 보정 쳐다고, 보정 써줄 테니까 우선 수술부터 해달라고. 의사가 사람인데 설마 죽이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들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돈 빌려 달라 할 때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이었어. 왜? 자기의 그 약한 내면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원래 이 사람은 착하디 착한 사람이야. 착하디 착한 눈으로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왜? 원장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 벌써 알아차렸어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벌써 입원시키는 순간 알아차렸대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 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대요. 권실의 어찌할 바 모르는 심정을 행동으로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자, 직접 제시는 수술자가 직접 말과 수술자가 수술로서 해주는 거고, 뭐 부지런하다 이렇게 고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지, 그지? 이거 다 있잖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 권씨의 광나는 구두는요, 권씨의 자존심인 거야. 이제 거절하니까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쓸면은요, 동료고사인데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쓸면 함저씨라 되겠다고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야. 쓸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천잠에서 깬 어린아이 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들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 나에게 차라리 욕이라도 한번 해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미안해. 근데 뭐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하지, 그지? 나 부탁을 구절한 나에게 건씨가 이렇게 원망하는 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차라리 내가 죄책감이 덜해. 그런 말이 아니니까.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돌아봤는데, 뭐라 그래.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오 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가는 거야. 자존심을 지키는 말이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고, 지식인님을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예상은 뭐야?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는 거지, 그지? 원망하는 말이지, 그지? 나의 예상과 다른 말이고.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상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항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죄책감을 느낀 거야. 가서 빌려줄게요. 이런 죄책감을 느낀 거야. 돌 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건지처럼, 자, 이때 건지는 뭘 느꼈다고? 생존을 못 느꼈잖아. 저 사람들이 생존 문제 갖고 저렇게 치열하게 하는구나. 그죠? 그걸 느꼈잖아. 그치? 건지처럼 이건 완전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자, 건시가 군중에게 이 3년차 뒤집어졌을 때 참외 먹는 모습을 보고 건시가 그 데모하는 군중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지, 그지?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던 것처럼 나도요. 나도 권씨의 절실함에 연민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연민 동질감을 느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 뭐냐? 권씨의 집 보증금 10만원. 권씨의 집 보증금 10만원. 빚이면 빚이지. 왜? 이사 나갈 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권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 권씨를 도울 수 있는 명분, 방법을 깨닫고요. 명분, 방법을 깨닫고 지금 자기 안 도와줬지, 그지? 부탁을 거절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해서 가져갑니다. 원산부인과에서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수술 준비 갖추고요. 돈 갖고 오기만을 기다린 거야. 돈 안 갖고 오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수술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이기적이지, 그지? 이해타산적인 행동이야. 학교에서 우극 따지며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불은요, 먼저 학교에서 월급을 먼저 주는 거야.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틀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돈을 받은 후에 이제 수술하지, 그지? 병원은 어떻게 굉장히 비인간적, 죽든지 말든지 사람이 위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들어와야 난 수술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원장은 내가 건씨하고 아무 척분, 친척 관계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니고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인 따름인 걸 알고는 해를 찾다. 아버지 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군요. 여러 길이군요. 보증금 마련에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니 뭡니까? 그지? 그러면 건씨가 아직 병원에 안 왔다, 그지? 안 왔다는 것은 수술비 구했다, 못 구했다? 수술비 못 구했다는 거지. 수술비를 구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건씨는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건씨의 무능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것입니다. 이건 병원장의 속물적 태도를 병원장이요. 그 돈을 보증금을 꼭 갖고 와야 수술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병원장의 그런 속물적 태도를 비꼬는 소리야. 비꼬는 소리고요. 비꼬는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늦은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뭉쳐버렸다. 요 말은 문제 삼지 않았다. 농담으로 여겨버렸다. 문제 삼지 않았다. 나는 의사 들으라고 비꼬여서 하는데 의사가 그 의도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끝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그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생명은 누구니? 권씨의 셋째 아들. 권씨의 셋째 아들이고요. 뱃속에 있던 셋째 아들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 누구? 권씨 아내지. 까지 암양에서 근지는 요란한 수술을 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 질로 4대인가 5대째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준이 자기 집 아이 이름이 동준이야. 동준이가 태어날 때 그때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야. 자신의 일처럼 초조해 하는 거야. 초조해 하고 있어요. 자, 그거 줄담배를 피는 걸로 심리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돼 있지. 심리, 간접 제시되어 있고요. 고추에 고추 사내아이가 태어났네.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 자, 아들일지 딸일지 여부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맙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남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야.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권씨지 차남 셋째 아이 대면할 수 있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다 보다. 권씨가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그러니까 자, 자식을 둔, 자기도 아이가 있지, 그지?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권씨를 도와준 거야. 권씨와 권씨의 가족을 도와주는 거야. 권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보호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권씨 아들 출산을 돕는 것은 나예요. 그 다음에 절정은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대. 그날은 어떤 날이야? 그날은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
누굴까 강도는? 대신 내준 날.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내 어깨를 흔들어 대고 있었다. 강도.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 나와요.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야.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번떡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가 누구라고요? 얼굴을 가린 근시야. 왔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은요. 여기 멱살 있는데 앞에 부분. 겨누고 있는 시칼의 서슬도 시칼이 내 목을 딱 누르고 있는 거야. 술 냄새가 아픈 게요. 건시가 맨정신으로는 강도지 못할 이인이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잔뜩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지금 강도 짓을 하러 온 거야. 자, 이거 어떡해요? 신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지, 그지? 술 잔뜩 먹고 그만큼 이 강도 하는 게 불안한 거야.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낸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조금 많이 치에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에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우리 강도 어때요? 아, 강도 안 당해봤으니까 다 모르지, 그지? 야, 일어나! 이렇게 큰 소리 칠 거 아니야, 그지? 굉장히 이것도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야.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칼 갖고 목을 딱 겨누고 있잖아. 멱을 그는 시칼이요. 또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어요. 어설픈 강도고요. 이 사람이 강도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간접 제시 하는 거지. 간접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모자란다고 그냥 어설픈 강도가 강도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직접 제시 딱 해주지, 그지? 어설픈 강도입니다. 이러면서 직접 제시를 딱 해줘요. 나는 복면 위의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따님,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돌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그 눈이 착하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찌하지 못한 채 착하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무슨 제시? 직접 제시.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여기 봐. 이거 주객전도지. 주객전도가 뭐야?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지. 강도가 들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 집주인이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강도 걱정하고 강도가 두려워하고 있지.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주객전도.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서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강도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처음부터 완전 실패라는 거지. 처음부터 실패라는 얘기고. 자,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강도가 거꾸로 됐지, 그지? 어설픈 강도지.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고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는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자, 순순히 강도를 도와요. 누군지 아니까.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조언까지 덧붙여요. 그지? 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잔뜩 의심을 품고, 이상하지, 그지? 와, 강도야! 이렇게 안 하고, 알았어요. 네, 당신도 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는 현금은 변변찬소. 현금 별로 없다고.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자, 여기 봐봐. 돈을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강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거야. 쉽게 믿지 않아요. 경계의 가볍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본 거야. 자, 이게 왜 강도의 반응을 확인한 후 그를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야. 마누라가 깼어.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 주는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어떤 상태야? 나가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 치는 거지. 큰 소리를 내는 거야.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야.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왔대요. 강도가 들면서 구두 벗어놓고 오는 사람이 어딨니? 그죠?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요. 양발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야. 어설픈 강도임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하는 거지.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 집주인이 강도를 걱정하네. 강도를 걱정하는 집주인이 강도를 걱정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상황에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와들와들 떨어요. 어설픈 강도지. 간접제시지. 그만 부주의하게도 동준이 나의 아들이야.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대요. 칭얼거리자 그는 지리급을 하고 엎드려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자장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어설픈 강도지, 그지? 어설픈 강도의 모습,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지.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애교스러운 행각은 뭐야? 어설픈 행동, 어설프고 서툰 행동,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칼까지 들어터요. 동준이를 갖다 토닥거릴 때 있잖아. 이부사리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 들었다. 자, 이것도 얼마나 강도가 어설픈지, 어설픈 강도의 모습을 간접 제시해주지. 연장, 이렇게, 연장은 도둑이 떨어뜨린 식칼이지.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자, 어설픈 행동을, 어설픈 행동에 놀리는 듯한 말이지. 놀리는 듯한 말이고요.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렇지.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했다. 이게 칼을 받아가라는 것은 이제 도둑 두려워 안 두려워? 전혀 두렵지 않고요. 이 권씨는 나를 찌를 만한 이인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 그는 급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 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거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이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지. 그 사람은 우리를 찌를 사람이 아니야. 직접 제시지.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다. 왜? 왜 자존심이 상해? 지금 도둑인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자, 도둑이요. 자신을 비웃는다고 이죽거리긴 했잖아. 그치? 비웃는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든 뭘 얘기해. 다른 강도들은요. 우리 집을 그들도 안 보고 지나치죠.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이 피치 못할 사정은 뭐야? 아내의 수술비지, 그지? 아내의 수술 보증금,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걔는 이 말 하는 거야. 다음 말 하는 거야.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렸어. 이거 누굴? 권씨 아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권씨 아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할지,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들켰다고 생각함. 그러면서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자존심이 몹시 상한 거야. 자존심이 상함.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이제 나가버리는 거야. 자존심이 제가 나를 누군지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야.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 만큼 술래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리 찢긴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는 뭐야? 권씨를 안심시켜서 보내는 거지. 권씨를 안심시켜 돌려보내는 거.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아, 자존심만 상하게 한 거야. 자존심만 상하게 함.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는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수술비 내줬다는 소리지. 자, 수술비 내줬음을 암시하는 거야. 암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건신 알고 있어 몰라? 모르지 그지?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자, 수술비를 내줬다는 사실 모릅니다. 수술비를 내준 사실을 모르고 절망한 거야. 절망함. 그리고 배신감을 느낀 거야. 배신감을 느낌. 수술비도 안 빌려준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러면서 그지?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쓴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럼 어떻게 강도로 들어왔으면 밖으로 나가야지 그지?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강도인 걸 망각하고 응급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 건시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자, 강도로 이상한 사실을 잊고 집으로 가려고 한 거야. 집으로 가려 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자, 그러면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당신은 권씨가 아닌 것으로 지금은 해야 돼. 이게 나의 배려였어. 그래야 너는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권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요. 큰 상처를 입음. 문간방 부엌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었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긋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긋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야?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뭘 지키고 싶어 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자, 다 돼갑니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아요. 왜 잠그지 않을까요? 권씨를 기다리는 거야. 권씨를 기다림.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려 권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당연히 귀가하지 않았겠지. 왜 금방 온 강도가 권씨였으니까. 캄캄한 방 안에
어미 아비 없이 오누이 남매만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는 것은 뭘 얘기해? 화가 났다는 얘기지. 못마땅하다는 얘기지. 못마땅함. 뛸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왜? 아내가요. 권씨가 돈 오면 권씨를 평소처럼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봤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오히려 나의 배려가 권씨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야. 권씨 자존심을 상하게 함.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뜻듯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이게 나가 도둑인 권씨를 정체를 모른 척 해준 이유야. 복면의 사내를 누구? 권씨지.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의 상태로요. 구두의 상태가 권씨의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권씨의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강발이 올려져 있을 것이며, 구두가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때 그가 마지막이라는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권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각오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들 보러 갈 수도 있었겠지, 그지? 권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각오했던 것이라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 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 깔고 덮는, 자, 살림살이는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가 전부인 거야. 그러면 권씨는 굉장히 가난해요. 권씨의 궁핍한 가정 형편을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가 사일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장롱이 놓일 자리에 장롱은 없고요.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 구두가 쫙 놓여 있는 거야. 그만큼 권씨가 구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어. 정결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 덮어쓴 게 3켤레, 9켤레지. 한 켤레는 누가 싣고 갔다? 권씨가 신고 간 거지, 그지?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같이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7켤레 딱 손질해 놓고 하루에 하나씩 신는 거야.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신고 나간 거지, 그지? 그게 뭐야? 권씨가 신고 나간 구두, 권씨지. 생각하던 중 나는 그 한 켤레의 그 구두가,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이건 누구라고요? 권씨지. 권씨가 쉽게 돌아오진 않겠구나.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누구한테? 이순경이 처음에 권씨 동태를 잘 살피라고 학교에까지 찾아서 얘기했잖아, 그치?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는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이 감시를 부탁했던 순경이야. 앞에 감시를 부탁했던 순경이고요. 자, 권씨의 부탁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처음에 빌려주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빌려주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지, 그지? 돌려받는 어려움을 생각하고는 거절하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완곡하게 거절하지. 나 돈 없어요. 그 의사한테 내가 보증 쓴다고 얘기할게요. 하면서 거절하지, 그지? 근데 전세금을 생각하지, 그지?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수술비를 대신 내준지, 그지? 그때는 연민의 감정이 있지, 그지? 자, 구두를 닦는 것은 권씨의 자존심이지. 출판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하지만 도시 빈민에서 벗어나고 자는 권씨의 의지하고 자존심. 도시 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권씨의 의지와 자존심.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 말을 반복하지, 그지? 비록 아내의 수술비가 없어 강도짓을 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언제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재현한 작품이야.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인물들이 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구두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는 앞에 가볼까요? 164쪽요. 핵심 정리할게요. 중편소설이고 세태소설이 뭐야?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소설, 세태소설이고 현실 비판적이지, 그지?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야. 사실적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요.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 구두는 권시의 자존심이지.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고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하여 산업화 시기 도시의 소외계층을 대변한다. 권씨는 도시의 소외계층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인물이고 나는요 도시의 소시민이야. 소시민이면서 또 연민의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고 실제 사건 80 성남 민권운동을 작품 배경으로 삼고요. 서술자인 나가 권씨의 모습을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갈게요. 174쪽이에요. 자,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산에 나가 나오고 권씨가 나오지, 그지? 교사입니다. 이 사람도 쇠빵을 전전했어요. 지금은 고급주택을 장만해가지고 빚을 끌안고 고급주택을 장만했고, 자, 괜한 동정심에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거절을 하지, 그지? 그리고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고 편안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지? 근데 권씨는 두 인물의 갈등, 출판사를 다니다가 지금 실직 데모에 앞장섰다가 실직한 상태야. 세간도 분변치 않고 새빵살이를 전전하는 신세야. 자존심은 또 누르고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려다 거절당해 무한한 권씨의 모습.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연기하는 나의 의도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권씨고요.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요? 1970년 성남 80 성남 민권운동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권씨가요 강주 대단지 민권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전과자가 되고요. 이후 지식인이라는 자의식에 매달린 채 그래서 뭐 구두를 신고 막 노동하지 무능력한 빈민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당한 정책과 사회적 모순으로 이 부당한 정책, 사회적 모순이요. 평범한 시민인 권씨가 전과자가 되고 빈민이 되게 합니다.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고통을 받고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산에 드러난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소설이고요. 소설이고 뭐가 있다고요? 서술자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자,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일정한 줄거리가 있지 갖춘 이야기. 그게 서사야, 서사. 개연성 있게. 개연성이란 게 뭐야? 그럴만 하겠다. 이게 개연성이야. 있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대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 갈등이 빠지면 안 되지. 대표적인 갈래가 소설이 있고요.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산에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계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 고발적 성격의 작품이다. 권씨하고 나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지, 외적 갈등. 그리고 권씨하고 사회는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야.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산에서 살펴본 구성의 유기성과 맥락인데 서술자인 나가 권씨의 모습을 관찰하지 그리고 심리를 분석합니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하여 도시 소외계층을 대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소재가 뭐였어?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로 인물의 권세, 성격, 처지 드러내지, 그지? 그게 이제 1970년대 산업화 80 성남 민권 운동과 관련하여 작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과 이들의 삶, 부당한 현실 고발을 이런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여기까지고 아주 길었지? 수고하셨습니다.